네, 오늘 또 메르스 감염자가 9명이 늘어서 모두 50명이 됐습니다. 서울 강남의 삼성 서울병원에서 5명의 추가 환자가 나와서 이 병원을 통한 메르스 전파가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또 그런가 하면 국내에서 최초로 메르스에 감염된 환자의 아내가 2차례에 걸친 유전자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퇴원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지난 4일 서울시의 긴급 브리핑을 둘러싸고 이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의 공방이 이어지면서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가톨릭의대 미생물학교실 백순영 교수,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장성호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일단 먼저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환자가 9명이 늘었고 그중 5명이 서울 삼성병원에서 이제 감염이 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평택 성모병원 말고 서울 삼성병원에서 또 다른 어떤 감염의 진원지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새로 확진 환자 중에 5명이 이제 9명 중 5명이 서울 삼성병원에서 또 확인이 됐는데 제2의 감염지가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거 제2의 감염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삼성병원 의사 선생님이 걸린 그 날짜하고 같고요. 보통 우리나라 평균으로 보면 지금 역학 정보로서는 약 6.5일 정도 평균 그 잠복기를 갖는다고 그러는데 네. 이 14번 환자로부터 아마 확진 환자로부터 감염이 된 것 같은데 거의 날짜가 일치하는 6.5일 정도의 확진이 돼서 5명이 더 생겼습니다. 다만 이 모든 환자들이 지금 병원의 관리 속에서 원내 감염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도 지역사회 쪽으로의 감염은 한 건도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안심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보건복지부가 이제 국립중앙의료원을 메르스 전담 병원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과연 이 메르스 확산을 차단하는데 효과가 있을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세요? 국민들은 어떤 국가의 어떤 컨트롤 타워가 지금 조금 약했다는 그런 불안감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나 뒤늦은 감이 있지만 만시질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고기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듯이 우왕좌왕하면서 각 병원을 일단 메르스 환자가 들어가면 그 병원에서 또 여러 가지 전파되는 그런 병원군이 상당히 발생하는 빈도가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을 정부 측면에서는 권역별로 컨트롤하기가 쉬운 방법을 택해서 권역별 병원을 지정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한 가지만 좀 제가 첨부해서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거 다 맞고 지방에도 다 있어야 되는데 일단 음압으로 된 격리병실이 18개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민영 병원에서는 할 수 없는 시설이거든요. 1년 내내 이것을 운영을 하면서 영리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국공립병원에서 좀 더 많은 수의 음압병원, 물론 적자가 나는 시설이지만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하드웨어를 만든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잘 소프트웨어적으로 돌려서 잘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이 좀 더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음압병동 얘기하셨는데 이 주변 사람들이 요즘 음압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질문이 많은데 이 기압 차이를 이용하는 거죠? 예,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네. 우리가 이 방하고 저 옆에 있는 방하고 기압 차이가 똑같다 그러면 얼마든지 수평적으로 네네. 물질들이 가스상의 물질들이 병원균들이 옮겨갈 수 있는데 네. 만약에 이쪽 방이 좀 더 압력이 낮아서 한마디로 진공 상태가 조금 더 있는 거죠. 네네. 그러면 옆에 방에 있는 것이 이 방으로 올 수는 있다 할지라도 이 방에 있는 어떤 물질들도 밖으로 나갈 수는 없는 상태를 네.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병원균을 가지고 있는 환자라고 그러면은 음압병실에 격리하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네. 그리고 2번 환자죠. 이 첫 번째 감염자인 남편에게서 옮은 이 아내분, 60대 여성분이 현재 메르스가 완치 판정을 받아서 퇴원을 했는데요. 메르스 완치 판정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 메르스의 완치 판정이라는 것은 48시간 동안 발열 등을 비롯한 모든 증상이 없고 네. 그 다음에 24시간 하루 1일씩 해서 그 진단을 했을 때 완전히 바이러스가 없는 음성으로 나왔을 때 완치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재발 가능성이라던가 좀 옮겨질 가능성은 아예 없어지는 건가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전에 신종플루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이런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우리 몸이 반응을 해서 면역세포들이 이 바이러스를 다 제거한 후에는 우리 면역세포들은 이 바이러스를 또 퇴치할 수 있는 기억세포를 만들어둡니다. 따라서 이 기억세포들이 새로 들어오는 지금 같은 똑같은 바이러스가 있다고 그러면은 그거를 우리 몸의 세포 안에 못 들어가게끔 하기 때문에 완전히 면역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은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재발이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네. 다른 사람한테 질병을 옮겨줄 수 있는 옮겨주지를 못하는 거죠. 네.
그런 가운데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제 밤이었나요? 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 브리핑을 했는데 이런 박 시장의 회견을 놓고 국민들의 불안만 가중시켰다는 비판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치인들이 과거에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대권을 장악한 자,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시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지만 앞으로 본인뿐만 아니고 주변에서도 차기 대권 주자로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대권을 지향하는 자, 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대권을 하기 위해서 이 위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정치인들의 본질적인 특성이지만 그러나 이 국가적인 어떤 재난이 될 수도 있는 이 위중한 상황에서 그리고 국민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유발하게 되는 것은 정말로 정치인들이 자제해야 될 그런 이름에도 불구하고 밤 10시 반에 갑자기 나타나서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기자회견하고 그것을 또 몇 번입니까? 35번 환자가 그 다음날 반박회견을 하는 그렇죠. 정말 우스운 꼴이 됐습니다. 네. 이것이 정치인들의 한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병균에 대해서는 우리 교수님처럼 그렇게 지식이 없지만 그러나 정치인들이 하는 역할은 따로 있습니다. 어떤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서 각 전문 분야들이 융합돼서 이것을 국가 미래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정치인들의 역할이라고 본다면 박원순 시장의 그런 모습은 가장 정치적인 모습으로 비춰볼 수밖에 없고 우리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대권이라든가 앞으로 향후 정치를 함에 있어서 엄청나게 큰 장애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 서울시와 복지부의 의견 충돌에 대해서 좀 잠시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확진 판정을 받은 의사 A 씨가 이제 한 행사에 참석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행사에 참석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격리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지금 얘기가 나눠지고 있는데 먼저 어떤 입장이십니까? 우선 1,500명이라는 숫자에 놀라게 되고요. 이 1,500명이 지금 당장 서울 시내를 걸어다니게 되면은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 생길까? 그렇죠. 감염 환자라 하면요. 하지만 잘 또 들여다보면은 이 A라는 환자이기도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감염이 된 날짜가 27일이라고 이제 본다면은 그 2일이나 3일 정도 후에 뭐 30일이라고 그러면 3일 정도 되겠죠. 그러면은 3일 정도 후에 그 장소에 참석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아무리 봐도 감염 아주 초기일 겁니다. 보통 2일에서 14일이고 우리나라에서 그 평균 잠복기는 6.5일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으로 이 사람이 증상이 가볍게 있었다 할지라도 그 주변에 뭐 2m, 뭐 아무리 크게 생각해도 6m 정도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뭐 영향을 받았겠지만 그보다 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전혀 영향은 받았을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드니까요. 그렇게까지 이렇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있는 동안에 기침을 몇 번이나 했는지 뭐 그런 것까지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런 공기 전염이 아니라 컨택이 돼야만 되는데 이런 접촉을 할 그런 찬스가 별로 없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이 환자, 이 35번 환자, 이 A 의사분도 참 답답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답답하죠. 본인이 뭐 그걸 의사의 본질적인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환자가 오면 그 환자를 정성껏 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의무가 있는데 의무를 하다가 나중에 결과적으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이것을 또 차기 대권 주자의 한 명인 서울시장이 밤 10시 반에 나와서 특정인을 지칭해서 하는 것은 저는 이건 가장 민주적인 야권의 대선 후보자인 박원순 시장이 할 말이 아니라고 봅니다. 개인의 인권도 있고 그리고 개인 인권뿐만 아니라 국민들에 대한 예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 전시 상황도 아니고 최초의 이 메르스가 치사율이 40%라고 했지만 지금은 여러 여론이라든가 전문가들에게는 5% 정도밖에 안 된다. 그리고 이미 변종이 돼서 들어온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가 발전해서 새로운 전염병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떨어지는 이런 것을 지금 실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국민들한테 정치인들의 어떤 포퓰리즘처럼 그런 방식으로 과거에 우리가
복지 포퓰리즘을 해서 국민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지금 피해를 보고 역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 측면에서 보면 네. 물론 정부에서도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소일코 외양간을 고쳐야 되고 네. 이런 어떤 그 초기 대응이 매뉴얼대로 실천되지가 않은 것 같고 네. 그리고 평상시에 우리가 또 훈련을 하려면 형식적으로 대충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것들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또 지휘 통제 컨트롤 타워가 지금 총리도 부재된 상태고 그리고 지금 부총리도 해외에 나가 있고 복지부 장관도 의료 전문가가 아닌 연금 전문가가 네. 문영표 장관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것이 지금 복합적으로 일어난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이 첫 번째 환자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환자가 지금 현재는 2번의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서 퇴원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중동에 있을 때 낙타와 접촉을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 첫 번째 환자도 2차 감염에 걸린 것이기 때문에 이제 뭐 4차 감염, 5차 감염까지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이 환자가 발생했을 때 증상을 나타냈을 때 제일 궁금했던 것이 이 환자는 과연 중동에서 어디서 어떻게, 이 네. 감염이 성립이 되었을까? 낙타랑 껴안기라도 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었는데 네. 이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낙타랑 그 접촉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거기 네. 사우디에 간다 하더라도 더구나 이 환자는 사우디에 있을 때 또 바레인에 있을 때 낙타랑 만난 적도 없고 또 두 번째로는 병원에 간 적도 한 번도 없었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기는 사무실에서 일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감염이 성립됐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상황은 불명확한 감염원으로부터 감염이 됐다 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상황이라면 사실은 1차, 2차라는 게 그다지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1차, 2차 이렇게 나누는 의미는 이 바이러스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전파가 굉장히 좀 어렵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염력이 낮아지고 네네. 3차, 4차로 갈수록 좀 더 어려워진다. 그런 의미에서 1차, 2차를 나누게 되는 건데 이 환자분이 뭐 1차가 됐든 2차가 됐든 처음에 굉장히 왕성한 그 바이러스 배출에 인해서 많은 20명에 가까운 2차 감염자들을 만들어냈거든요. 네. 확진 환자들을.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 환자를 뭐 1차로 놓고서 보고서 2차, 3차를 어떻게 하면 잘 관리를 해서 우리가 지금 3차에서 원내 감염으로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조절하면은 충분히 조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에어컨을 통해서 전파되는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예. 있거든요. 그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예, 어저께도 계속 그런 가능성들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이 에어컨에 의해서 만약에 공기 중에서 확산돼 갖고서 가스 상태로 다른 환자한테 감염이 됐다 그러면 이건 공기 전염을 완전히 인정을 하는 네.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보면은 또 그렇지만 공기 전염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고 네, 있어요. 두 개가 모순되는 개념인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에어컨이라는 것을 지금 5월 달이니까 하루 종일 켜놓았을 것 같지는 않고요. 낮에 뭐 몇 시간 정도 켰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에어컨을 켜갖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환자의 비말 같은 것들이 공기 순환에 의해서 그 에어컨에는 도달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꺼 있는 상태에서 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밤중에도 켜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계속 꺼져 있는 상황에서는 이 바이러스가 과연 살아 있을까? 지금 보도에 나오는 것으로 봐도 이 바이러스가 있다고 표현을 하지 않고 이 바이러스의 유전체인 RNA가 거기서 이제 디텍션 분석이 됐다 하고 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 지금 바이러스를 분석을 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RNA가 있느냐 없느냐를 분석을 할 수 있는 것뿐이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 그의 RNA가 감염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아직도 과학적으로 그것을 증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마 거기 머물러 있었을 것이고 그건 오염된 상태고 공기 중으로 확산돼서 이것들이 날아다니면서 계속 생명력을, 감염력을 갖고 다른 사람을 감염시켰다고 보기는 굉장히 현재 상황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네. 이 감염 경로 파악이랑 더불어서 지금 가장 또 이제 지금 이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게 메르스 바이러스의 변이 가능성인데요. 메르스 바이러스를 최초로 발견한 이 교수가 이제 한국에서의 어떤 변이 가능성을 제기했는데 그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죠. 뭐 제가 봤을 때는 걸프 지역에서 발생을 해서 중동 지역을 거쳐서 한국 이제 바레인 쪽을 통해서 이제 한국에 왔다고 그러는데 네. 뭐 저는 이분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메르스 바이러스가 애초에 그쪽에서 변종을 해서
그래서 한국에 넘어왔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넘어와서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새로운 변종이 돼서 전파가 돼서 전염성이 강한 그런 병균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물론 확산이 되고 있지만 그것은 초기 대응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렇게 확산이 된 거라고 보고, 이것을 공기로 해서 여러 가지 뭐 사스라든가 과거의 구제역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공기를 통해서 전파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이라도 정부에서 그리고 관계기관에서 이것을 엄격하게 격리를 하고 고사를 시키면 이것이 뭐 그렇게 확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변이에 관한 것은 이 중동에 있던 그 메르스 바이러스보다 지금 우리나라에 왔을 때 굉장히 감염력이 강해졌기 때문에 네. 혹시 감염력이 강한 바이러스로 변이가 된 것이 아니냐 네. 그런 느낌이었었는데요. 어저께 보도에서 나왔다시피 중국 보건당국이 우리나라의 그 바이러스를 전 유전자 서열을 분석을 해서 별로 변이가 보이지를 않는다 하는 네. 것을 벌써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 내용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거의 다 됐을 것 같은데 아직 어저께 발표하기로 발표가 했었다가 늦어진 거죠? 예, 발표가 예. 다시 늦어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런 분석도 굉장히 어렵기는 합니다. 우리가 RNA가 이렇게 변했는데 이 변한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분석하는 것은 굉장히 또 어려운 일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의 CDC라든지 뭐 다른 나라의 유수한 기관에 같이 분석을 해서 이제 그것을 발표하려고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중국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우리가 그런 우려는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중동에 있는 그 바이러스 그거랑 같은 바이러스라고 보고 역학적인 정보를 다 이용해서 뭐 새로운 공기 감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잠복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 또 치사율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중동에 있는 그 지금까지의 역학 정보를 가지고서 충분히 응용해서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이 메르스에 대한 불안감으로 몸이 조금만 좀 불편해도 이 걱정이 앞서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네, 감염 예방을 위해서 아주 간단하지만 또 중요한 생활 속 에티켓을 정민나 기자가 정리했는데요.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메르스 걱정에 지하철은 물론 길거리 한복판에서도 마스크를 벗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불안감보다는 생활 속 에티켓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손수건으로 가리고 하고 손수건이 없을 때는 옷소매를 대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운 날씨로 옷소매가 짧아 이마저도 사용하기 어려우면 팔꿈치 안쪽으로 코와 입을 완전히 가리는 것이 기본 에티켓입니다. 손으로 가리는 것은 문고리 등의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어 삼가야 합니다. 실제로 환자가 집중 발생한 평택 성모병원은 문 손잡이 등에서 메르스 감염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어떤 종류의 마스크든지 다 상관없습니다. 뭐 마스크가 없을 경우에 긴급하면 손수건을 써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옷으로 가리는 그런 긴급한 뭐 행동으로도 가능하니까. 전문가들은 호흡기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할 때는 대중교통 이용을 멀리하고 메르스 증상이 의심되면 먼저 거주지 보건소에 연락해 보건소의 지침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보건당국은 또 감염 확산세가 진정될 때까지는 악수 대신 목례로 인사를 대신하고 술잔을 돌리는 행동은 자제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정빈나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뭐 리포트를 보고 왔는데 지금 가장 좀 문제 중에 하나가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불안함, 좀 두려움일 것 같아요. 그 얘기로는 왜 버스나 지하철을 탔을 때 요즘에 기침을 애취하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따가운 눈촉을 보낸다고 하는데 이게 과잉 공포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는 게 병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모르는 것은 더 큰 병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 정부를 좀 질타, 초기에 황금 시간을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인데 네. 언론이라든가 SNS나 정부 관계당국을 통해서 국민들이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실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단계에서 정부의 컨트롤 타워가 지금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네. 그 타이밍에 맞춰서 국민의 알 권리를 정부가 충족시켜 줄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것이 컨트롤 타워가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 국민이 뽑아준 것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 대통령한테 권한을 줬기 때문에 네. 정치인들이 나서서 이거에 대해서 편승해서 어떤 이득을 보려고 덤비지 말고 국가적인 재난 상태에서는 컨트롤 타워가 정부로 일원화돼서 국민들도 정부를 믿고 신뢰하는 모습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것을 튀기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튀어야지 표가 나오거든요. 그러나 이런 거에서 튀려고 생각하지 말고 무슨 뭐 아는 사안이 있거나 좀 서포트할 수 있는 사안이 있으면 정부한테 보이지 않게 협조를 해서 정부를 통해서 단일화 창구를 하는 것이 국민들이 안정성 있고 그리고 안정감 있는 그런 공포심을 없애는 네. 그런 해결 방법이라고 봅니다. 네. 교수님, 이 정부가 뭐 초기 대응을 잘못했다는 건 사실 뭐 비판을 벗어날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앞으로의 대응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제안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있을까요? 예, 제가 제일 먼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보건복지부로 되어 있는데 복지는 잘 돼가고 있는, 뭐 그것도 잘 돼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일단 보건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네.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좀 떼어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인력과 예산이 필요한 것인데 네. 그런 인력과 예산을 잘 조절을 해서 운영을 해나가야만 이런 일이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네. 이 공포심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저도 사실은 처음에 이 감염력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진짜로 변이주가 만들어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분석을 하고 시퀀싱을 하고 그래서 어저께 2시에 발표하신다고 그랬었는데 그걸 발표를 결국은 좀 연기를 하시고 네. 중국에서 오히려 먼저 발표를 하게 해버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좀 창피한 일이지만 이런 질병이 발생을 했으면은 빨리 대처를 해서 이거는 중국보다 먼저 하여튼 발표를 하면서 이 바이러스는 중동 거와 별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네. 뭐 그다지 무서운 게 아니다 하는 좀 더 공포심을 낮춰줄 수위를 낮춰줄 수 있는 이런 아주 좋은 기회였었는데 그걸 놓친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네. 뭐 다시 말하면 이제 뭐 아무래도 국민들에게 빨리빨리 정보를 그렇죠. 좀 제공하는 게 좀 불안감을 낮출 수 있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데요. 장 교수님도 뭐 짧게 뭐 앞으로의 대응을 좀 제안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의 중앙 컨트롤 타워가 네. 됐고 사실은 이렇게 되면 이제 향후 뭐 총리 인준이라는 게 이런 것이 묻힐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 자 이렇게 국가적인 재난 상태가 전쟁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전쟁은 아니지만 어차피 이것도 전쟁의 어떤 그런 뭐 서울시장은 전쟁을 선포를 했지만 네. 그런 측면에서 봐더라도 국민들은 각자의 상업에 종사하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하고 각자의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가 뽑은 정부를 믿고 따르고 그리고 정부는 이거에 책임감을 갖고 알 권리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전반적인 것을 이끌어가는 그리고 우리 일반 국민 생활이라든가 잘못하면 이것이 병원이 도산이 오고 경제가 무너지고 이런 후폭풍이 엄청나게 거셀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각자 말조심하고 그리고 안정감 있게 정부의 조치를 기다리는 것이 저는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